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리스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보험의 주요 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리스크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의 개념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리스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소한 사건을 겪기도 하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렇게 원치 않는 사건, 사고는 겪지 않고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린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금융투자 부분에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미래의 경제적 활동을 결과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의 리스크란 미래의 좋은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 그리고 좋지 못한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 다운사이드 리스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다르게 보험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발생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 손실로 이어지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말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보험에서 말하는 리스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지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에 근거한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 리스크와 객관적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리스크란 어떤 리스크일까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서 인지되는 심리적인 리스크를 말합니다. 주관적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객관적 리스크는 경험 자료를 근거해서 통계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 리스크, 화재가 발생할 리스크인 화재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사고 발생 리스크, 이렇게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객관적 리스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 대상 리스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 대상 리스크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화재 리스크처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리스크에 다수의 경제 주체가 직면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금액으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양자 간에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을 측정합니다. 셋째, 해당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재 사고처럼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화와 같이 고의성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 대상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리스크는 인적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적 손실 리스크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입니다. 이어서 심장질환과 폐렴, 그리고 뇌질환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악성 신생물로 인해서 1년간 사망하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60.4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폐렴은 인구 10만 명당 4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42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적 손실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 그리고 질병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보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치매 간병에 대비한 치매 간병보험도 있고요. 공적인 보험인 국민건강보험도 인적 손실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수 리스크도 보험 대상 리스크에 해당됩니다. 예로부터 장수를 복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마련한 은퇴 자산이 사망 시점보다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연금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연금계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망 시점이 언제냐에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보험인 국민연금보험도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 손실 리스크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 손실 리스크로 주택에 대한 화재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사고 리스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손실 리스크는 직접 손실, 그리고 간접 손실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1차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간접 손실은 직접 손실에 부수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때 물류창고 건물 그 자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보관 물품 또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건물과 보관 물품의 피해액이 직접 손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일정 기간 창고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경영상의 손실액을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 손실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 배상 책임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오진이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생길까요? 또 다른 예로 회사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경영상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배상책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배상책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들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책임보험으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개인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환경 배상책임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암과 같이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감기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대상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실이 얼마나 클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 빈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실 빈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은 감기가 걸린 사건에 비해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과 관련된 손실의 빈도는 감기와 관련된 손실의 빈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이 손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한 횟수로 측정이 되는 것으로서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손실의 심도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손실 심도가 감기의 손실 심도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대상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 중에서 하나만 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모두 고려해야 보험 대상 리스크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대상 리스크의 크기는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의 관리. 지금까지 다양한 리스크의 종류와 리스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리스크 관리란 어떤 뜻일까요? 리스크 관리란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크 보유, 그리고 리스크 회피, 리스크 감소, 리스크 전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손실 빈도 수준과 손실 심도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리스크 관리 방법이 적합할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의 심도가 낮고 손실의 빈도도 낮은 경우에는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리스크 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리스크 보유라고 말합니다. 리스크 보유는 다시 소극적 리스크 보유와 적극적 리스크 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리스크 보유는 리스크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 태만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수동적으로 떠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리스크 보유는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경제력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보유하고 스스로의 저축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을 자가보험, 셀프 인슈런스라고 표현합니다. 손실의 심도와 빈도가 모두 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방법은 리스크를 아예 피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리스크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 이 지역에 여행을 간다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큰 경우에는 이 지역에 여행을 가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실의 빈도가 높고 손실의 심도가 낮은 경우라면 리스크 감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크 감소라는 것은 손실의 빈도나 손실의 심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크 감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손실 방지, 그리고 손실의 경감, 리스크 분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손실 방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실 방지는 예방 조치를 통해서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경우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독감으로 인한 손실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편의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다면 편의점에서 상품이 도난당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실 예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손실 경감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 자체를 줄일 수는 없더라도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에어백을 설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어백을 설치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의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손실 경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분산은 또 리스크 관리 대상의 시간, 장소, 기술 등을 통해서 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그리고 예금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서버에 중요한 정보를 분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산 보관을 통해서 서버 하나가 중단되더라도 정보를 잃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리스크 분산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리스크 전가가 있습니다. 리스크 전가는 손실의 심도가 크고 손실의 빈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리스크 전가를 통해서 손실의 심도와 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전가는 스스로 부담해야 될 경제적 손실을 외부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리스크 전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전가할 때는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거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비용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리스크를 인수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암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은 감기처럼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실의 빈도가 낮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암이 발생하고 나면 치료비가 많이 들고 생산 활동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 빈도가 낮고 손실 심도가 큰 리스크인 암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암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암보험에 가입한 후에 실제로 암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위험을 외부의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로 리스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처한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서 손실 빈도가 어떤지 그리고 손실의 심도는 어떤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예측해서 각각의 리스크별로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각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선택할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리스크별로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리스크별로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상황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방법을 계속 적용할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보험에서의 리스크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인적 손실 리스크, 손해보험업은 재산 손실 리스크, 그리고 배상 책임 리스크를 각각 인수하는 것을 주된 영업 목표로 합니다.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으면 리스크를 보유하고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크면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 수립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나 손실의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크면 예산 허용 범위에서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 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보험의 주요 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의 이해. 지금까지 보험 대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비용 납입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약정된 우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제 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제도라는 것은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고대 사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폐 경제와 시장 경제가 발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보험은 화폐 경제와 시장 경제가 발전한 후에 등장했을까요? 보험은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물교환과 같은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와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확률론과
통계학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확률 통계 이론으로 되수의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되수의 법칙은 표본이 커지면 예상치와 실제치 차이가 작아진다는 법칙입니다.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 숫자가 많아지면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50%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전을 10번 던지게 되면 5번은 앞면, 5번은 뒷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각각 앞면이 5번, 뒷면이 5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앞면이 2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7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 던지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와 실제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전 던지는 횟수를 100만 번까지 늘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앞면과 뒷면이 50만 번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크게 늘려서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실제치와 예상치가 매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많이 모으면 보험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기업,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기여합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직면한 리스크를 보험 사업자에게 전가를 시키고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해서 비교적 어려움 없이 사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 모인 보험료는 보험기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을 통해서 주식과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으로서 활용되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주어서 경제 주체 간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서 채무를 불이행할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보증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통해서 계약상 채무 이행을 보증을 한다면 거래의 신용 리스크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보험은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정책의 보완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완제로서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해서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리스크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에 기울이는 노력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험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면 결국 보험료가 높아지고 다수의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대적 보험의 탄생, 로이즈 커피하우스. 근대적 보험의 시작인 해상보험이 탄생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가 물려받으면서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발전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의 위험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보험 사업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입니다.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에 보상 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라는 뜻의 슬립은 오늘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리스크 심사 및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리스크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 조항 아래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사 대리인 그룹이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를 결성하였고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런던 로이즈 보험시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런던 로이즈는 세계 최대의 재보험 시장으로 성장하여 바늘부터 인공위성까지 담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인수 종목이 확대되었습니다. 4. 보험의 주요 요소. 우리가 보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개념이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 용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무엇일까요?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보장을 받는 대가로 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업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지급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내는 돈이 보험료가 되고요. 보험 회사가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위험 보장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말하고요. 부가보험료는 보험 영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이 위험보험료는 올해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미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험료는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우 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우 보험료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워지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 시까지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쓰인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비도 차감한 후에
남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 비해서 해지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해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보험 계약에는 보험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 사업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보험자라는 말이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일까요?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약간 다르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계약자는 역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고요. 보험의 목적이 바로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남편은 보험 계약자가 되고요. 아내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보험의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보험 계약자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요. 피보험자인 아내에게 암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이란 무엇일까요?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받는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액보상이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는 뜻인데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손보상이라고 하면 보험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인적 손실을 금액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정액보상 방식을 택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액보상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중복해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만 많이 납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는 생명보험에 3개를 가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3개의 계약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실손보험을 2개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면 두 보험회사가 각각 모두 1천만 원씩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보험회사가 치료비 1천만 원을 분담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역시 혼동하기 쉬운 보험용어입니다.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한데요. 보장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에서는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식으로 선택하고요.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30세의 직장인이 70세까지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험료는 60세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기간은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청약 철회 권리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질 보증 해지 권리입니다.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계약 부활 권리입니다. 보험 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 꼭 기억하여 보험계약 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죠?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보험이란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 단체를 형성하여 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 영업에 필요한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정액보상이란 약정한 보험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제3보험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보험 가입 채널과 보험 가입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생활과 보험 두 번째. 앞서 살펴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외에 제3보험이 있습니다. 제3보험은 신체의 상해, 질병이나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험사고로 보는 보험인데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해보험 외에 여행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도 상해보험에 포함됩니다. 여행보험은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인적, 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여행 중에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여행보험의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으로 단기이지만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등 후유 증상도 보장됩니다. 특별약관을 통해서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 사망, 실손 의료비, 그리고 여행 중에 발생한 개인 배상 책임 손해, 휴대 물품 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앞서 설명한 자동차 보험과는 좀 다른데요. 자동차 보험이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해 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유형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질병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질병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고 재가입 주기가 15년으로 1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치료나 의료 쇼핑과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고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 입원 의료비의 80%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합니다. 때문에 가입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해야겠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 수수료 등이 적어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두 번째,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 중지 또는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 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 외모 개선 목적 의료비, 일반 건강검진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외품 구입비, 성형수술과 같은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 일반 건강검진비는 실손 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 시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질병보험 중에는 암보험도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인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암 진단비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암 수술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이 되고요. 암 입원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이 됩니다.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은 일정 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과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타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 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40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3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보장을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손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은 그리고 상해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사망, 진단 등에 대한 과거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률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 기간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 적용합니다. 이를 비갱신형 보험이라 합니다. 그러나 보험 기간이 장기이며 위험률 변동이 큰 경우에는 향후 만기까지 위험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단위로 최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한 위험률과 연령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 보험 상품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 가입 당시에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 주기마다 위험률의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갱신 주기가 지속되어 60세 이후의 고령기에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 안내 자료에 명시된 가입 당시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령기의 보험료도 꼭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초기 갱신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 기간 동안 위험률의 변동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처음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험계약의 모집이란 무엇일까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보장 내용, 보험금의 부지급 사유 등 복잡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을 보험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 제83조에서는 보험 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그리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계약 모집할 수 있는 임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보험 가입 채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보험 가입 채널로 보험 설계사를 들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교육과 시험을 거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방카슈랑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채널입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도 합니다. 방카슈랑스라는 말은 은행의 뱅크와 보험의 어슈런스를 합성한 말입니다. 텔레마케팅은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 판매 수단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텔레마케팅은 아웃바운드 채널과 인바운드 채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채널은 보험회사가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바운드 채널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전화한 사람과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TV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 상품의 판매는 해당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서 보험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보험 가입 채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보험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검색해서 비교한 뒤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입니다. 보험 담호화가 그것인데요. 보험 담호화는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별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보험대리점도 보험 가입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독립보험대리점이란 보험시장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보험대리점의 상대 개념입니다. 다수의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통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비전속 대리점을 독립보험대리점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보험 가입 유형이 보험 설계사를 활용한 전통적인 지점영업소 중심에서 G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정보와 관리가 어렵다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계약자로 된 전체 보험 계약 건수와 그중 유효한 보험 계약 건수, 보험료 납부 현황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내보험 다보여를 활용해 보세요.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고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리스크의 인식 및 가입 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가장 크고 위협적인 리스크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목적이 명확해야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 비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가장의 경우에는 본인 사망 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 수준과 보험료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전체 납입보험료가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요. 보험 납입 기간 중에 실직 등 예기치 않은 일로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 납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여러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인 할인 혜택은 금연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효도 특약은 20세 이상의 보험 계약자가 50세 이상인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특약입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보험계약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상품을 무해지 환급금 또는 저해지 환급금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완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도 있으므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미래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방식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 시에는 주요 보험사고 발생 시에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 방식이 정액인지 실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손보상 상품이면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실제 손실액 한도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보험 소비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거나 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 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그리고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 등 공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직업, 현재와 과거의 병력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 시에 작성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고지 의무가 이행됩니다. 여기서 자필 서명에는 전자서명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는 별개로 계약 체결 후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 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가령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 사무직원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 비교 공시 메뉴에서는 상품별로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 가격 지수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 공시 사항은 표준 조건에 따른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불안전 판매 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에 대한 사항들, 지급 여력 비율 등 지표를 확인해서 우량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 가격 지수는 보험회사별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 수준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두 번째, 불완전 판매 비율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부지급률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합니다. 네 번째, 소송 공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제기 횟수, 결과 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지급 여력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운전자 자신의 형사상의 책임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제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 가입 시 확인 사항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먼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해보고 그에 알맞은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보험의 보장 종목과 보장 내용, 보험료 갱신 여부, 보험금의 지급 방식, 보험 기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담호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비교 공시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보험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민영보험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생활과 보험 첫 번째.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국가나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제공되는 공적 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연계되어서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주로 민영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공급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보장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암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이 대표적인 민영보험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뒤에 노후와 연금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비례하고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 점수를 책정하고 점수당 일정 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불행한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바로 그런 산업재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험 사업자의 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 그리고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가 됩니다. 보험 수익자는 산재 근로자 자신이고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산재 근로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반드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실업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겠고요.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요.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요. 퇴직 직전 월 평균 보수의 60%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고요. 국가, 지방단체 부담금,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국민연금보험을 포함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유롭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민영보험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업의 종류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용할 수는 없지만 재산보험업은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공통의 보험 영역에 해당됩니다.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해서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사람의 질병과 상해와 관련해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영보험은 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질병 등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을 말하는데요.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대표 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이 강화된 상품으로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개발되는데요. 금리 연동형 상품은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과 시장금리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적용 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 중에서 먼저 생명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긴 장기계약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종신이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주로 집안의 가장이 조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족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위협받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20년
또는 60세나 70세 등 일정 기간으로 확정해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종신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없고 보험계약이 소멸돼 버립니다. 따라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연령까지만 보장받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일찍 사망해서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지만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60세까지를 만기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근로기간 중 은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는 축적된 은퇴자금으로 연금을 받아서 단절된 소득을 보완하는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제1보험기간이라 하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제2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수령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기간, 예를 들면 10년을 확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적립금 잔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을 보험금을 화폐 단위로 정해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보험금이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생명보험의 경우 매우 장기간인 것을 고려하면 20년, 30년 후에 받을 1억 원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현재 생각하는 1억 원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 펀드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서 투자 펀드를 선택하고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매일 변동하게 되어서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적립액에 대한 최저보증 옵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보험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 유니버설 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계약에서 최저 보증하는 부분, 그러니까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 연금 적립금 등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이란 용어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과 대비되는 의미로 Non-Life Insur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General Insurance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손해보험 상품으로 화재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하는 보험 기간이나 운용 방식에 따라서 일반 화재보험, 주택 화재보험, 장기 화재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 화재 발생 벌금, 도난 손해 등도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 경영활동을 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책임보험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들 수 있고요. 그 외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의료 배상책임보험, 환경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해보험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에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대수가 2,436만 대를 넘어섰고 그 중에 92% 이상을 개인용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가해 운전자에게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해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대인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하고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 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패키지 종합보험으로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 종목별로 보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인배상 1은 의무가입 종목인데요. 일정한 범위까지 대인사고로 인한 배상액을 보상해 줍니다. 의무가입 종목인 만큼 사망과 상해에 각각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고로 인한 손해 규모가 커서 이 보상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심하게 다쳐서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대인배상 1의 한도를 넘어서서 큰 금액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대인배상 2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보상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을 무한대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2천만 원까지는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가의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보상 한도를 충분히 잡아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신의 차량 파손을 보상하는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가해자가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이 제한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고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이 커지면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며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가중되는 운전 중 상황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시 과실 비율이 20%포인트 가중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15%포인트 가중,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에는 10%포인트 가중되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하고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업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업, 그리고 사람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간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업으로 보험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대물배상과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 신체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보장 종목으로 구성되며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을 보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해보험 상품에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내 보험 다 보여 서비스를 이용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 한 번에 확인하기. 일상생활에 있어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데요. 이에 각종 보험들을 가입하다 보면 어떤 보험 계약에 어떤 보장 내역이 표현되어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종종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오늘의 유용한 금융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 보험 다 보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분석까지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 보험 다 보여 서비스는 모바일 전용 화면이 제공되지 않아 PC 화면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PC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보험 증권 박스 안에 내 보험 다 보여를 클릭.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화면이 나타나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내용까지 꼼꼼히 살폈다면 동의함에 체크, 만 14세 이상 가입하기를 클릭해 각 정보를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위한 번호 입력까지 마쳤다면 회원가입은 완료! 로그인 후 나타난 내 보험정보 열람 박스 안에 내 보험 다 보여를 클릭했다면 먼저 계약 현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용자 가이드를 보니 계약 현황에서 보여지는 보험 계약 현황의 경우 실손 보장만 있을 시 단독 실손 의료비 상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화면 상단이나 퀵 메뉴에서 정액형 보장 계약 내용을 클릭.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계약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 정액형 보장 계약 2건이 조회되는데요. 각각의 계약 내역을 클릭해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렇게 다양한 보장 내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일 아래 정액형 보장 통계 분석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의 정액형 보장 가입 내용과 같은 성별, 같은 나이대의 다른 계약자 평균 가입 내역이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핀다면 혹여 내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하진 않는지 이 점 따져볼 수 있으니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단 메뉴에 실손형 보장 계약 내용을 클릭해 볼까요?
제 경우 이번에도 실손형 보장 계약 2건이 조회되는데요. 방금과 같이 각각의 계약 내역을 클릭해보면 다양한 보장 내역들이 보여지게 되고 실손 보장 통계 분석을 클릭하면 동일 성별, 동일 연령대 가입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본인 가입 여부에 가입 건수도 함께 나타나니 중복 가입 여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여기서 성별과 연령대를 바꾸면 다른 성별, 다른 연령대 사람들의 보장별 가입률도 추가로 알아볼 수 있고 다시 화면 상단으로 올라오면 화재, 배상 책임, 재물보장 계약 내용 및 실손형 보장 지급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개발원 AIPIS를 통해 많이 낸 자동차 보험료 돌려받기.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지불해야 하고 혹여 사고가 있었다면 다음 해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발생 시 나의 과실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일 내가 내 권리를 잘 챙기지 못해서 혹은 상대가 고의로 낸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보험개발원 AIPIS, 즉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개발원 AIPIS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저는 모바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보험 증권 메뉴에서 자동차 보험 포털을 클릭. 자동차 보험 갱신 시라는 박스 안에 AIPIS 사이트를 눌러 접속하고 여기서 관합보험료 환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체크까지 마쳤다면 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이때 환급 요청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본인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험료 환급 요청을 해볼 수 있으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경력사항의 경우 과거 운전 경력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 분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증빙 자료와 함께 환급을 신청해 과거 할증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운전병 복무 경력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병적증명서는 운전기간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만 인정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 해양경찰의 경우 전 의경 수송 차량 등의 운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 발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005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와 법인체에서 운전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기 증빙 서류만으로는 공신력이 불확실한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해외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이 있다면 이 또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외국 보험사의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할인, 할증 정정 항목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리운전자 혹은 자동차 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보험 처리를 했다면 이것이 사고 이력으로 남아 할증 요인이 됐었으나 현재는 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항목들을 제거하고 관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단기 출장 등을 제외한 외국 체류 사실 역시 갱신 등급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받은 사항을 재반영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 환급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 피해자 항목은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행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 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환급 대상 계약은 1.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거나 2.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 사기로 확정된 건 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을 시라고 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들의 내용 입력까지 마쳤다면 하단의 요청 버튼을 클릭, 이로써 환급 신청은 완료됩니다. 더불어 AIPIS에서는 관합보험료 환급 시스템 외에도 계약 조회와 사고 조회, 가입 경력 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